수원고법도 직접 갔다 오셔서 네. 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이 있었는데 네. 일단 어떤 혐의로 지금 이 어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건지부터 한번 얘기를 차근차근 들어볼까요? 일단 이 대북송금, 예. 대북송금이라는 게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뭐 증거인멸 교사 이런 혐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건 대북송금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해 보죠. 그 뇌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혐의가?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쓰지 말아야 할 시기, 그러니까 그 더 이상 평화부지사가 사회이사가 된 아닐 거죠. 때 썼던 것.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 쪽도 이거는 뭐 우리가 더 이상 해명할 게 여지가 없습니다. 없다. 해명할 게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라고 근데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재판에서 잘 안 다뤄져요. 다뤄지지도 않아요? 네,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뇌물 혐의나 나머지,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안 다뤄져요, 재판에서. 그리고 어제는 제가 또 희한한 광경을 하나 또 목격을 했는데 변호사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들. 네, 그래서 그 주신문이라는 변호사님, 아마 이제 정관인 변호사일 거예요. 저기 법원에 있었습니까? 네, 검찰에 있었습니까? 부장판사 출신의 법원에. 정관 변호사님인데 그분이 그 주신문을 하고 예. 나가서 안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어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좀 모르겠지만 예. 그 판사님이 그 이제 변호사님이 정관 변호사님이 머리를 감싸쥐고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 중에?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에 왜 나가요? 어떻게 주신문 나가? 끝내고 자기 주신문을 끝내고 어. 나갔어요. 그리고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 질문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유추와 추정의 영역인데 네. 이분이랑 그 다른 그 질문을 한 변호사랑 합의가 잘 안 됐거나 이게 이제 로펌도 다르거든요. 합의가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내부에서 사이가 안 좋거나 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화영 부지사가 결국 오케이 했을 텐데 그렇죠. 네, 그 네. 본인이 이렇게 선임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부분은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정일현 변호사, 그러니까 부장판사, 이 정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항소심에서 영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네,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 정관 그러니까 변호사가 네네. 예 나가서 이제 안 돌아온 거죠. 예. 근데 어제 재판 기사들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이제 부회장이에요. 방용철. 네네. 방용철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이 김성태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재판에서도 주요한 증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필리핀 마닐라에 같이 갔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어제 재판을 듣고 보고 나서 제 소회는 뭐냐면 여태까지 이 변호인들을 포함해서 언론 보도는 이 공작원 리오남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주장이에요. 아니 국정원 문건에도 그렇게 나왔고 또 국정원 요원이었던 사람도 이번에 증인으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다 보도 나왔죠. 뭐 그때 리오남이 거기에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러면 이제 이 재판에서의 그 어제 재판에서의 쟁점은 그럼 리오남이 있었냐 없었냐가 당연히 되겠죠. 그 당연히 검사 그게, 쪽에서는 네.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있었다라고 주장할 거고 그리고 이제 변호인 쪽에서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뭐 같이 갔던 동료 기자들이나 옆에서 이제 들었던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변호사들이 있었다를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하는 건가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예. 김성태 회장과 리오남 씨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제 질문을 하는데 네. 그 질문 과정에서 오히려 김성태와 리오남이 만나는 과정들이 더 부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없었다를 전제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질문의 결과는 있었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용철이 그렇게 증언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용철의 증언은 대남 공작원 리오남을 필리핀에서 직접 만났다. 네. 이 워딩을.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삼은 건
김성태는 리오남과 단독으로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단독으로 만난 형태를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냐? 음. 근데 그랬더니 이제 그런 질문을 변호인이 하니까 음. 이 방용철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텔 로비에서 자기가 모셔가지고 카드키를 찍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자기네가 빌려놓은 100평짜리 그 방에서 숙소. 숙소에서 김성태랑 리오남이 둘이 만났다. 음.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검찰의 어떤 이제 진술 뭐 회유라던가 아니면 검찰과 말을 맞췄다던가 예. 세미나를 열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김성태와 이제 방용철이 말을 맞추고 그래서 이 이화영 재판에서는 이 검찰의 입장으로 얘기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의심을 하더라도 이 재판에서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뒤집을 수 있는 것들. 근데 이 질문 과정에서 방용철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났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요. 아유, 저 세미나를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했을 거라 저도 아.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언론 보도는 우리가 그 뉘앙스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재판장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부재를 존재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리오남이 없었다를 증명하려면 그 밖에 다른 증인들이 다 리오남이 없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재판정에서 방용철 본인은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랑 리오남이랑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쌍방울 관련자들이 당연히 리오남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걸 전제로 생각하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변호사님들은 그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리오남이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재판정에서 한 번 더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리오남이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신문이 됐었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아니, 이게 참 너무 염려가 되는 것이 네. 그 지금 변호사님들끼리 좀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는 네. 정도가 아니라 좀 불화가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이제 몇 번 남았습니까? 다 다음 주 한 번입니다. 한 번. 다음 주가 결심입니까? 예. 그럼 바로 선고가 나오겠네요. 근데 바로 이런 끝납니다. 식으로 간다면은 2심도 1심을 그대로 인용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지금 관련해서 그런 얘기하는 분이 김태형 기자밖에 없어요. 이 김태형 기자가 틀리길 바랍니다. 예, 제가 틀리길 바라는데 근데 어제 재판에서는 이렇게 이제 방용철의 주장을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한 질문도 나왔어요. 답변도 나왔고. 예.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이제 제가 재판정에서 들은 얘기고 이제 제가 보고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이거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부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재판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 방용철 본인이 이제 이화영 그 김성태 회장이랑 만날 수 있게 리오남을 데리고 갔으니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날 리오남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셔츠랑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반바지건 긴 바지건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셔츠랑 바지 그냥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그럼 변호인이 모자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있었다. 그러면 가방은 갖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조그만한 가방 하나를 갖고 왔다더라. 예. 파우치를 가져왔나? 조그만한 파우치. 네. 그러면 그날 돈은 어떻게 전달된 거냐? 7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9억 6천이거든요. 예. 조그만 가방이 어떻게 갖고 갑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김성태 회장의 그 발언과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조니워커 블루를 사면은 이런 이제 가방 같은 걸 주는데 그 가방에다가 돈을 넣어서 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이 질문을 하는 게 리오남은 거기에 돈을 받으러 간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돈을 받으러 온 거죠. 그러면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무런 가방도 안 갖고 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
그러면 주머니에 그냥 쑤셔놓고 가는 거죠라고 이제 박용철이 아, 얘기해요. 그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누가 돈 준다고 하면 주머니에 넣어서라도 가져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느냐. 네, 주머니에 쑤셔놓고 간다예요. 제가 들은 거는. 이 마치 저 예전에 한명숙 총리 네, 첫 번째 재판 때 그 곽영욱 사장 네. 뭐 주머니에 아. 이렇게 뇌물을 넣고 갔더니 한명숙 총리가 그 옷에다 돈을 쑤셔넣고 나갔다. 예. 그래서 결국 무죄가 난 거 아니에요? 주머니에 쑤셔놓고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 재판부가 네. 원래는 굉장히 칼 같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 시간을 딱딱 정해서 네. 그 질문에 시간이 넘어가면 다 자르거든요. 예. 근데 변호인이 계속 질문할 수 있도록 음. 그 판사가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음.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리오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공작원이고 이 공작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런 북한의 공작원이 맨손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무슨 가방이나 캐리어를 들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어제 이제 방용철 본인은 얘기한 거예요. 기사에는 뉘앙스가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 그 70억을 70만 달러? 70만 달러를 가방에 안 넣고 그냥 주머니에 쑤셔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변호인이 얘기하니까 방용철 본인이 한동안 말을 못해요. 한참 있다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는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호인이 질문한 이유는 이 방용철과 김성태 두 사람의 발언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예. 질문을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분위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의견서들이 제출이 되고 그리고 판사들이 어떻게 이 의견서를 갖고 납득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뭐 우리가 보는 거나 뭐 변호사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나 중요하지 않고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견서들은 저희가 못 보는 상황인데 의견서들도 많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서들을 바탕으로 이 큰 물줄기, 그러니까 이 이화영 부지사의 큰 재판의 큰 물줄기는 예. 돈을 그 쌍방울이 북한으로 보낸 그 돈이 이제 경기도를 위해서 보낸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보낸 네네.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큰 흐름. 그래서 지금 1심에서는 경기도를 위해서 보냈다고 본 것이고, 근데 항소심에서는 변호인들의 이 그 변론은 이제 쌍방울의 사업을 위해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틀어가려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어떻게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지가 중요한 거라서 이 의견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판사 다음 주 재판까지 보고 네네. 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사실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그 검찰이 막 증인들 회유하고 연어회 술 들어가고 그냥 뭐 조서 꾸미는 거는 뭐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다 그냥 무슨 목적인지 모르게 계속 검찰청에 불러 모으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술 회유에 대해서.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검찰에서 그런 걸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연어회나 이런 이제 술 파티가 있었다고 피고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방용철한테 그 피고인 방용철은 그거 본 적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예. 방용철 씨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없다고 그런 얘기하죠. 거라고 하죠. 없었는데요? 예. 라고 했겠지. 무슨 그러니까-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연어회 술 파티 이런 주장은 검찰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본인들이 안 그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로 쓸 수 있다. 게다가 본질과 멀어져요. 그렇죠. 재판에서. 그래서 이 그러니까 기사도 마찬가지고 변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증명할 수 없는 걸 쓸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쌍방울 직원들의 이제 주장이 나와야 되는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지금 그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거죠. 증거가. 이화영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래서 말이 1심은 없겠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하.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화영 사건 항소심이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마무리가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그 걸려 있는 재판 있죠. 거기에도 그 양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 어제 그 변호인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보석 청구를 하면서 이제 보석이라는 거는 수감돼 있던 사람을 나와서 이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네. 청구를 하는 건데 보석 청구를 얘기하면서 본안 사건에 이제 방어권이 침해를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재판부가 정리한 것도 방어권을 침해받는다는 얘기군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방어권이라는 게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은 이제 한 번 남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누구의 방어권을 얘기하는 거냐? 검찰이 바로 짚어요.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얘기하는 거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물론 당연히 이제 그 방어권을 위해서는 나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요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판 막바지 한 번 남았는데 예. 그 주장을 하는 게 판사들한테 어떻게 비출까라는 생각은 또 따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김태형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고충이 심해요. 왜냐하면 악플이 막 달리고. 그렇죠. 지금 영상 아니, 나가면 남들은 또 다 지금 맞아요. 잘 분위기 돌아가고 좋다는데.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너 혼자 그러느냐. 근데 저는 좀 사실 항상 로직이 똑같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검찰이 기획 수사를 한 것 같아. 또 팩트를 조작한 것 같아. 결국 기소가 돼. 재판을 받아. 근데 법원도 다 그냥 검찰 손을 들어주네. 그럼 우리는 에라이 검찰 나쁜 놈. 판사는 저 검찰 눈치나 보고 말이야. 그 이상한 판사군. 이런 것들이 계속 또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판결 결과에 대해서 달리 봐야 되는가? 우리가 혹시 모르는 뭐 또 다른 사실이 있는 건 아닌지 좀 사실 그게 좀 고파요. 그 부분 고픕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그렇게 지금 직접 갔다 오시고 취재해 보시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도 지금 충분히 받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판에 가면 이 검찰의 주장은 이미 재판 시작 전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라서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주장들에 비추어서 이 변호인들의 주장이 뭔지에 더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조국 정경심 두 사람의 재판에서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그 주장을 했던 건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면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하면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조국 정경심 재판에서는 이제 많은 기사들을 써냈죠.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기사가 아마 당국대 교수일 거예요. 그 조민 씨한테 논문 일저자 줬던. 근데 그 사람이 가족 포함해서 본인과 가족 그 포함해서 12번의 재판을 수사를 받는데 그 조서 말미에 내가 협조했으니까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는 그 자필 문구가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예. 야, 이거는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그 증언을 회유를 안 당했겠느냐라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이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증언이 회유를 당했을 가능성은 무조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쌍방울의 그 관련자들은 뭐 1심 재판에서는 뭐 건실한 무슨 기업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건실한 기업가라기보다는 주가 조작가 그리고 주가 조작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 조폭 연루설도 있잖아요. 조폭 연루설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재판에서 드러나는 사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재판 시작 전 1심 재판 때 그리고 이제 항소심 시작하기 전 뭐 여러 이제 과정에서 정치 검사가 기획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문제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만 주장하기에는 이 사건 본질이 너무 흐려져요. 그러니까 9년 6개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판사가 그거를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그 판결문에 당연히 우리가 의심할 만한 내용들은 있지만 근데 항소심 재판에서도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이유는 있는 거예요. 네, 좀 그래서 이제 차라리 욕 먹어도 어쩔 네. 수 없다. 뭐 그러니까 저 사실은 우리가 검찰에 무도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질타할 수는 있는데
그 법원 판결 결과와 관련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건 다 가짜고 조작이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냥 정신승리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재판에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기기 위해서는 판사가 연어회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럼 그거 스킵하고 네. 본안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 변호사들끼리 그렇게 갈등 반목하고 이 지금 제대로 다뤄질 내용들은 다뤄지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하자. 이게 바로 김태형 기자의 네. 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난받을 여지는 없다고 봐 나는. 제가 무슨 뭐 이화영 부지사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처벌을 그럼 가만히 있으면 네.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다면 진짜. 아니에요. 네. 네. 참. 그 부분이 참 아마 다가올 11월이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다가올 것인가. 하나만 좀 여쭐게요. 그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리오남한테 그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돈을 대신 냈다. 네, 북으로 보냈다고 크게 얘기하시죠. 그게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부탁을 한 사람이 이화영이고 이화영은 그 내용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요게 요 내용 아니에요? 예. 그게 큰 흐름이죠. 네. 큰 흐름이 있건데 근데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거는 이화영하고 이재명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증거들을 만약에 이제 검찰이 기소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들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예. 네. 그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저는 그런 증거들을 더 확보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니라는 증거를 저는 확보를 해놨어야 됐다고 보는 건데 네. 그 재판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는 아직 제가 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화영과 이재명 그 사이에서의 어떤 대화나 소통 그 부분보다는 리오남한테 아예 돈이 안 갔다. 리오남이 거기 없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호인들의 그 재판 전략을 보면 리오남에게 70만 불이 안 갔다면 나머지 사실들도 알아서 무너진다, 논리적으로 무너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건 논리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증명의 싸움. 팩트의 문제인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팩트가 무너진다고 해서 나머지 팩트가 줄줄이 무너질 거라는 것은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 그 신진우 판사가 지금 맡은 그 재판에서는 그러면 이재명은 알았는가? 그게 이제 쟁점이 실제로 되겠죠. 북한 방문은 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트랙에서 또 변호인들이 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일단 뇌물 혐의는 인정이 됐고 네. 지금 항소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중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방용철 씨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그 뇌물과 관련해서 그 쌍방울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도 아 이제 공직으로 갔는데 이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은 너무 이제 스쳐 지나가가지고 예. 그 기사들에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부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어떤 변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재판정에서는 그 변론을 제가 보지 못했다는 아이고야,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뇌물 때문에 7년, 6년? 그러니까 뇌물 그리고 그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다 포함해서 예. 그 8년인 거예요. 8년이고 여러 나머지 혐의들이 1년 정도가 이제 대북 1년 송금이고. 6개월 정도가. 네. 예. 그러니까 여러 혐의들이 있는데 이 대북 송금에 거의 이제 주된 그 네. 시간들이 할애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덜 다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취재 이런 것도 들어간 게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 관련 재판들만 제가 확인을 해보고 저는 요 건뿐만 아니라 결국은 권력에 대한 이제 취재를 제가 더 많이 하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사실 더 많이 취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 보도했던 십상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분들한테 이제 추가로 크로스로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우리가 문고리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짜 문고리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문고리 앞에 앉아 있었대요. 아, 아 진짜? 네, 후보실이 있잖아요. 네. 그럼 후보실 앞에 이제
뭐 제가 문고리가 있지. 문고리. 문을 열려면은 문고리 앞에 그러니까 문고리 바로 앞에 네. 그 우리가 이제 십상시에 걸은 제 기사에 나왔던 조지현 의원, 박명구 의원, 네. 그리고 김성용 네. 뭐 행정관 이런 네. 사람들 거기 앞에 앉아 있었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 5분 대기조인가요? 거의.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기서 이제 음. 대통령과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아, 그 조지현이 그 최경환 의원을 지역구에. 이긴. 네, 맞습니다. 그 경북 그 어디 경산인가? 경산. 구미 아니야, 경산이. 경산입니까? 네. 네. 그리고 아마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이랬던.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리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로 확인을 해서 보도하려고 사실은 더 준비하고 이게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설명이 그런데 다음 주에 네. 김태형 기자가 빠르면 다음 주에 네. 보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엄청난 게 핵심 재밌었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재밌는 거? 네. 재밌는 거. 십상시보다 더 재밌다? 그런 이제 십상시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예. 들어가 있죠. 네.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들어가 있죠. 제가 뭐 지금 살짝 들었는데 네. 윤석열 권력에 밑둥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 정도입니까? 재밌습니다. 예, 재밌는 기사입니다. 네. 아. 근데 사실은 정권 초부터 취재를 했는데 네. 이게 뭐 근거가 마땅치 않고 예. 취재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네. 아주 기적적으로 뭔가 단서를 잡아낸 거예요. 아.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보통은 잘 예고 방송을 잘 안 네. 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취재가 막힐 때가 있어요. 네. 앞에서 썰을 풀어놓으면 지난번에 네. 제가 이제 그 PD님 김용 PD님 네.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그 중요한 사건 하나를 제가 취재하고 있다 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숨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다음 주에 보도를 하겠다고 그때 한번 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보도를 못하고 아직도 멈춰 있어요. 아니 그 정도 얘기했는데 그게 당사자는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내 얘기구나, 네. 누구 얘기구나. 네, 당사자는 누군 줄 알아서 그래서 예고 방송을 잘 안 하지만 지금은 뭐 재밌는 거리가 있다 정도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열심히 여기까지만. 취재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더 말씀드리면 이게 또 괜히 취재 방해가 될까 싶어서. 이거는 도망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아, 뭐지? 저는 한번 살짝 여쭤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호로록 갔어요. 호로록 갔어요. 예, 아, 진짜. 시간을 흡입했군요. 예, 시간을 저희가 흡입했습니다. 뉴스도 흡입을 해봤고 살아있는 얘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신 우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그리고 법조 전문 기자 김태형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또 꿀팁 하나 좀 예. 예. 있지. 예. 저기 박장범 KBS 사장. 파우치로 제가 나름대로 좀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예. 원래는 박민을 또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2년밖에 못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윤한 회동 네. 그걸 보고 빡치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빡쳐가지고 야 박장범 1호 가. 박장범은 왜냐? 파우치 때문에 작은 뭐 파우치 조그마한 예. 파우치를 놓고 그 갔다. 발언 듣고 이 양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대통령실에 웬만한 뭐 비서관 행정본보다도 저 사람이 낫다고. 아주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그 평소에 눈에 들어 있었는데 네. 그 윤한 회동 후에 갑자기 이 양반이 빡치더니 박장범으로 가 이렇게 됐다는. 이 KBS 기자들은 네. 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다 잃어버린 박장범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야 이러면 정말 기자들이 들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네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45기는 일어났어요. 45기는 예. 성명 하나 나왔는데 네. 성명만으로 흔들릴 정권 같지는 않고. 그러게요. 예. 박장범으로 좋아 빠르게 가 뭐 거의 이런 그 분위기로. 말을 한 사람은 전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저도 그냥 정하셨습니까? 아니 누구나 쓸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좋으니까 빠르게 가십시오 두 분은. 저는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네. 전 얘기하지 자꾸 않았습니다. 함정에 빠지시네요. 일상 용어입니다. 네, 일상 용어. 예, 방송 예. 끝났으니까 좋아 빠르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